일본 언론은 최근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은 장면이 많다면서 너무 과도하게 일본 총리가 소외된 장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7에서 이렇게까지 일본이 냉대받은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G7에서 아베 총리가 항상 활개치고 다녔기 때문에 일본은 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과 항상 밀착해 다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을 끌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낯을 가리는 면이 있는 스가 총리가 각국의 정상들과 제대로 섞이지 못한 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리숙한 외교를 펼쳤다 하더라도 지나친 G7의 냉대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확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을 의장국, 영국 양 옆에 앉힌 장면은 일본 입장에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확대회의, 좌석 배치, 그래픽 도안을 본 일본 기자단과 수행원들은 짧은 탄식을 뱉기도 했다는데요. 일본 좌석이 유럽 의장이나 유엔 총장 등과 붙어있는 가장 하단 좌석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최상단 좌석을 확인하고 착석 뒤에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 옆에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방역 1등이라면서 공중보건회의 세션에 한국이 있으니 잘 될 거라는 덕담도 건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리가 밀려났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다른 G7 국가들도 대부분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국가들이라서 딱히 일본이 그것 때문에 냉대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야말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며 일본보다 훨씬 심한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에 유독 방역을 잘해서 두드러진 것이지 일본은 G7 평균보다는 방역을 잘한 편이었던 것이죠. 물론 일본 스가 총리는 G7에 도착하자마자 곧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면은 G7 정상들이 다소 거북해하면서 안전 안심 올림픽의 경우 지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겨우 올림픽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예정에 없던 독일 회담은 물론이고 확대 회담 세션 중간에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과 회담을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자리에 앉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까지 얘기하자 영국 보리스 총리가 와서 시간이 이제 다 됐다면서 한국과 프랑스는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할 때까지 토론이 이어지는 등 한국은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확실히 한국과 일본이 비교되면서 일본이 소외감을 느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 본인도 G7에서 가장 경계한 것이 한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는 스가 총리가 이번 G7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총 3번의 인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까봐 거북해했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먼저 인사한 것은 모두 문 대통령이었다며 일본의 자민당 고위급 정치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만찬장에서 이뤄진 만남에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문 대통령이 말을 걸어왔지만 스가 총리는 감사하다라는 등 짧은 답변으로 응했을 뿐 실무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 대통령과의 깊은 대화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이용해 인사만으로 끝난 것에 대해 모든 것은 총리의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괜히 문 대통령하고 깊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가 위안부 등의 해결책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가 일본 자민당의 비판은 물론 자신 표에 텃밭인 보수 지지층에게 지지율도 추락할까를 우려해 만남을 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가 영국에서 귀국한 뒤 주변에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경계한 것은 한국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G7 정상들에게 일본과는 달리 인기가 매우 많았던 한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G7의 전체적인 냉대 가운데 한국과도 말도 못 건네는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G7에서 겪은 스가 총리의 굴욕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전합니다. 국제안보 전문가인 게이오 대학의 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의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 G7 일본 냉대는 영국 의장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판단입니다. 물론 그 국가들이 대놓고 일본을 왕따시켰다기보다는 일본이 협조를 안하니 저절로 냉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관련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G7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신장 위구르 관련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 국가에서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를 삼으며
중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나온 조치인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인사들에게 비자를 제한하고 미국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외교 장관도 신장 인권 문제를 거론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 1대1로만 중국을 상대하던 미국이 이제 유럽까지 동원해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분위기는 G7까지 영향이 그대로 갔습니다. G7 무대에서는 중국에 대한 본격 견제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연방 국가연합에서는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바이든은 G7 모두가 중국을 견제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에 지지부진한 일본 모습을 G7에서 좋게 평가할 수 없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이사카와 토모이사 일본 종합연구센터 소장은 인권에 대한 서양의 의식은 일본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며 일본의 인권 인식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강제동원 관련한 판결은 물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수출 규제를 실행하거나 미국에 로비를 해서 하버드 램지어 교수를 통해 위안부가 돈을 받고 일했다는 등 서양의 인권의식이 성장해가는 가운데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G7에서도 일본의 인권 인식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적지 않게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이오 대학의 준 교수는 G7에서 일본이 냉대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비영연방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7 확대를 일본도 적극 찬성하고 인도나 한국과 같은 비영연방 국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G7도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G7은 갈수록 미국과 영국의 중심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핵심 의제를 제안할 것이고, 이 가운데 유일하게 비영연방, 비유럽 국가인 일본은 지속적으로 소외되며 더욱 냉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G7의 한국 입성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일본이니 일본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죠. 미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려고 애를 써봐도 일본은 끝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영연방 국가가 아닌데 이번 회담에서 초대받은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호주나 남아공은 초대국이나 영연방 국가이지만 유일하게 한국만 영연방이 아닌 국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이 너무 뛰어난 영역을 보였기 때문에 G7에 초대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나 중국을 경계하는 영연방 국가의 합심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냉대를 받았고, 그러한 의미로 보자면 한국도 굳이 초대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야만 하는 G7은 공중보건 세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서방이 가장 놀라워한다는 국경을 오픈하고 방역에 성공한 한국을 초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보여준 첨단 사업 가치는 장차 중국을 대적하는 데 있어 필수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실제 유럽에도 공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첨단 산업 기지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영연방 국가들이 첨단 산업 공급망 체인을 결성하는 데도 필수였던 것입니다. 즉 한국은 비록 영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로 여겨졌으며, 이번 회담이 러시아와 중국을 대항하는 이념에 가득 찬 G7 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 하나 제대로 기여할 수 없었던 일본은 그저 도쿄올림픽 지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을 뿐 G7 주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냉대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G8이 되는 것은 앞으로 거의 확정된 일이나 다름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스스로 한국 없이는 비영연방 국가로 더욱 고립이 심해질 것이고, 일본이 반대할지라도 다른 G7 국가들이 한국을 무조건 들여오자고 강력 주장할 것이라 일본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인권 문제를 비롯 G7에서 서서히 눈밖에 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력마저 쇠퇴한다면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미래의 모습도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